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찬우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단원 5단원 평면 벡터의 성분과 내적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4단원이 벡터에 대한 워밍업이었어요. 워밍업. 그냥 벡터는 이런 것이야. 벡터 연산 이렇게 해. 너네들 이전까지 벡터 이전까지는 이런 스칼라적인 연산만 해왔는데 이제 방향을 고려한 벡터를 같이 공부할 거야. 좀 익숙해져 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5단원에서는 이제 이 벡터를 가지고 실제로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또는 일반적으로 계산하면 좀 복잡한 그런 연산들을 좀 쉽게 할 수가 있고요. 또 도형 관련된 문항이 등장을 하면은 기하학적 의미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우는데 그 중에서 크게 나눠서 이 5단원 두 가지를 배웁니다. 크게 나눠서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내적. 네, 내적. 아마 오늘 수업 시간에는 성분에 대한 거 좀 심플하니까 빠르게 하고 내적에 대한 이론 정리까지 할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또 간단해요. 성분은 뭐냐면은 벡터를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잖아. 뭐 특히나 위치 벡터가 뭐였습니까? 어떤 벡터의 시점을 고정을 하면 종점만 알면 하나의 벡터가 나타나게 되겠고 그 점들의 연산을 통해서 벡터를 연산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 성분은 이제 그러면 좋다 이거야. 모든 벡터를 좌표계로 옮기는 겁니다. XY 평면상에 X축, Y축 좌표계로 옮기는 겁니다. 옮겨가지고 시점을 일치시키는데 어디에 일치시키냐면은 바로 원점으로 일치시킵니다. 원점으로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벡터하고 똑같아요. 위치 벡터는 시점을 고정하면 종점에 하나의 벡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 성분의 의미는 뭐냐면은 시점을 지금부터 원점으로 고정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종점에 해당하는 것의 위치만 알면은 벡터 하나 결정이 되겠죠. 근데 그 종점의 위치를 좌표로 불러줘 버리는 거야. 좌표를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벡터의 성분의 가장 좀 심플한 개념이고요. 물론 현학적으로는 뭐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뭐 실수배 이런 걸 통해 표현하는 게 정확한 정의이긴 합니다만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도 충분합니다. 무슨 말이냐?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 원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부터 사용하는 모든 벡터의 시점은 원점으로 고정을 시킬 겁니다. 그럼 여러분 2,3 있어. 2,3. 그럼 이 말인 거야. 얘들아, 내가 2,3이란 벡터가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쌤, 시점은 원점이고 종점 2,3인 벡터를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면 원래 벡터는 크기도 말해야 되고 방향도 말해야 되는데 방향을 말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종점 2,3을 불러주는 순간 방향이 머릿속에 딱 그려지면서 그 벡터가 유일하게 됩니다. 크기는요, 말할 것도 없이 원점 사이 거리, 루트 2제곱 더하기 3제곱 루트 13이 바로 벡터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좌표로 표현을 하면은, 성분으로 표현하면은 이 벡터에 대한 내용은 좌표만 불러줘 버리면은 결국에는 이 벡터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벡터의 성분에 관한 개념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지금 배웠던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건 좀 이따가 하고. 자, 그 다음 이제 벡터의 내적은 뭐냐? 내적은 뭐냐? 영어로 이제 이너 프로덕트. 뭐 안쪽으로 곱한다 뭐 이런 뜻이지. 근데 이 내적의 적자가 곱하기 적자예요. 곱하기 적자. 그러니까 벡터하고 벡터를 곱한다는 뜻인 겁니다. 실수배하고 차이점은요. 실수배는 실수와 벡터를 곱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적의 의미는 벡터와 벡터를 곱하는 건데 그걸 곱하기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벡터하고 벡터의 어떤 기하학적 의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곱셈을 내적이라고 정의하는데 이건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내적을 하면은 뭐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두 벡터가 이루는 각 내지는 어떤 도형이 이루는 각을 내적을 활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단을 배운 내용이에요. 보통 우리가 어떤 기하 문제를 풀 때는 어떤 도형 문제를 풀 때는 길이 또는 각도를 구한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런데 길이, 벡터의 크기는 그냥 우리가 앞에서 이미 했어요. 근데 그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 이런 것들은 앞에까지 해서는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림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내적을 배우고 나면 수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성분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자, 성분부터 하는데
좌표 평면의 원점을 시점으로 한 벡터의 종점의 좌표를 A1, A2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걸 X성분, 이걸 Y성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나의 벡터로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점의 좌표만 탁 찍으시면은 그게 하나의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원래 이렇습니다.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벡터. 그러니까 시점이 0,0이고 종점이 1,0인 벡터를 우리가 보통 벡터 2원이라고 부르고요. 시점이 0,0이고 종점이 0,1인 벡터를 우리가 벡터 2,2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 말의 의미, 다시 말하면 벡터 A의 의미는 벡터 2원의 실수배, 벡터 E2의 실수배 해서 더하는 식이고 그때 이거하고 이걸 갖다 좌표를 표현해서 A1, A2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학적인 뭐 증명을 통해 가지고 수학자가 되려고 하고 또 현학적인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학은요 뭐 증명이 필요한 건 증명을 합니다. 그건 증명의 영역은 아니에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대학교 과정에서의 수학은 수학적인 엄밀성이 되게 중요해. 정확하게 증명하고 정확하게 정의하고 정의로부터 파생되는 정리들이 쫙 있고. 고등학교 수학은 대부분 그 수학 자체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수학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수학, 과학기술, 사회현상, 뭐 수학적 논리적인 과정들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또 다른 걸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엄밀한 증명보다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어쨌든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벡터의 성분은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벡터의 크기나 방향 같은 거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벡터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루트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하면 벡터의 크기가 나오는 겁니다. 항상 시점 원점이니까 종점까지 거리 구하면 되는 거죠. 자, 또 방금 쌤이 아까 짧게 말했던 이건데 X축 방향 단위 벡터하고 Y축 방향 단위 벡터를 통해 가지고 그 실수배, 그죠? A1 벡터 E1 더하기 A2 벡터 E2 형태를 표현해서 이 A1하고 A2에 대한 걸 좌표를 표현해도 하나의 벡터를 나타내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굳이 3번 기본 단위 벡터 같은 경우는 그냥 직관적으로 읽어보고 넘어가면 충분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같은 내용인가요? 네, 같은 내용이에요. 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4번 내용은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또 이 4번 내용 되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벡터가 있어요. A1, A2랑 B1, B2. 그러니까 하나가 시점이 0,0이고 종점이 A1, A2고 하나는 시점이 0,0이고 종점이 B1, B2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걸 한글로 표현하면 상등이라고 부르는데 두 벡터가 서로 같은 경우는 X 성분끼리 똑같고 Y 성분끼리 똑같다를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뭐 당연히 종점의 좌표가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두 번째, 벡터의 실수배. 실수배 어떻게 하면 실수배? 실수배는 X성분도 실수배, Y성분도 실수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건 뭡니까? 합하고 차지. 그죠? 합하고 차는 어떻게 구합니까? A1하고 B1, X성분끼리 더하고 Y성분끼리 더하고. 차는요, X성분끼리 빼고 Y성분끼리 빼고. 네, 합차. 이해되겠니? 네.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외의 내용으로 방향 코사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좀 엄밀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자, 현재 이런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원점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4,3이라고 하는 이런 벡터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벡터 A가 4,3이야. 자, 그리고 이 벡터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알파, Y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현재 여기서 길이 이 길이 얼마예요? 5죠. 5. 다시 말하면 이게 벡터 A의 크기 아닙니까? 얘가 5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내리면은 요 X 성분, 다시 말하면 요 길이를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은 이 길이 곱하기 코사인 알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알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내리시면은 요 길이는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요 크기 곱하기 코사인 베타.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베타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성분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어떤 벡터의 방향이라는 말, 방향이란 거는
요 벡터나 요 벡터나 요 벡터나 요 벡터나 어차피 방향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 써요. 방향 B라고 표현하는데 현재 이 4,3이란 벡터의 방향 B는 4대 3이에요. 또는 8대 6이에요. 또는 12대 9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방향 B가 다 똑같아. 방향 B가. 방향 B가. 다 똑같단 말이야. 방향 B가. 그런데 그 방향 B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이 벡터를 이런 꼴로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뭐 이걸 다시 한번 근데 이게 벡터 A 크기랑 벡터 B 벡터 B 크기가 아니죠. sorry. 벡터 A 크기인데 어차피 이게 똑같기 때문에 이 방향 B를 뭐라고도 말할 수가 있냐면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라고 써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썼을 때 중요한 점 뭐냐면요. 이 식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하면 항상 1이 됩니다. 그럼 루트에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는 이 코사인 베타가 뭡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기 때문에 사인 알파기 때문에 사인 제곱 알파가 돼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하면 항상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꼴로 표현하게 되면은 크기가 1인 단위 벡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지금 A1이고 이게 지금 A2잖아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 식은 벡터 A의 크기분의 A1, 벡터 A의 크기분의 A2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래요. 이 좌표 성분을 뭐로도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크기와 각도를 통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도 이 벡터나 요 벡터나 요 벡터나 이 벡터는 어차피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한 개념은 오직 각도만을 통해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방향 코사인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야. 크기는 몰라요. 알겠습니까? 자, 뭐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분 연산 한번 해볼게. 성분 연산. 네. 벡터 A, 벡터 C가 이렇게 좌표 성분으로 나와 있고요. 요거를 만족할 때 mn 값을 값죠.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m 벡터 A가 뭡니까? m을 더하면 이게 5m, 4m. n 벡터 B가 뭡니까? 마이너스 2n, 3n. 이거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5m 마이너스 2n, 4m 더하기 3n. 그리고 3,7은 여기가 3,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얘가 3이고 얘가 7이 되면 되겠습니다.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풀면은 m은 1, n도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벡터 A 더하기 K 벡터 C와 벡터 B 빼기 벡터 A가 서로 평행할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십시오. 평행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실수배라는 뜻인 거죠. 그럼 또 해볼까요? 벡터 A 더하기 K 벡터 C니까 이거 더하기 K 벡터 C 함의 값은 5 더하기 3K, 4 더하기 7K. 요거하고 B 벡터,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서로 평행하단 말은 요 벡터가 7대 1이기 때문에 이 벡터도 7대 1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거의 실수배를 하면 얘가 되는 거기 때문에. B가 똑같은 거야. 7대 1, 7대 1. 여기다 7을 곱하게 되면 28 더하기 49K는 5 더하기 3K. 넘기시면은 23, 넘기면 마이너스 46K가 되어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 5-2번. 4점을 0,0, 1,3, 4,2, 2,5. 그림을 잠깐 그리고 그림. X축, Y축, 원점 1,3, 1, 3, 이 점이 A. 이런 벡터인 거야. 이런 벡터. 그 다음에 4,2. 이런 거지. 4,2. 이게 벡터 OB입니다. OB. 네. 그 다음 C가 2,5야. 2,5. 이런 점이 C가 되는 겁니다. 2,5. 그래서 이런 벡터가 이제 벡터 OC가 되는 겁니다.
알죠? 질문 뭡니까? 벡터 OC를 벡터 OA와 벡터 OB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벡터 OA의 실수배 더하기 벡터 OB의 실수배 이게 벡터 OC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면상의 모든 벡터는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벡터 OA랑 OB 자리에 이 점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좌표로. 여기는 M, 여기는 4n이니까 M 더하기 4n, 컴마. 여기는 3m 더하기 2n, 이퀄 2,5. 이걸 만족하는 거지. 그래서 X성분이 똑같아요. M 더하기 4n은 2고요. 여기 똑같죠? 3m 더하기 2n은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RS에다 곱하기 2를 하면 4n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RS 위에 걸 빼면은 6에서 2를 빼니까 5m이고요. 여기는 10에서 2 빼니까 8이 돼서 M은 5분의 8. N은 여기서 5분의 8을 집어넣을까요? M은 5분의 8. 5분의 8이니까 5분의 12 나누니까 5분의 3.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T 맞니? 5분의 8. M이 5분의 8. 아, 잠깐만요. 미약이 아니네요. 5분의 3이 아니죠. 5분의 8. 5분의 10이죠. 5분의 2를 사용하면 10분의 1이군요. 10분의 1.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5분의 8 벡터 OA 더하기 10분의 1 벡터 OB. 네,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어요. 자, 1번 됐고. 2번. 직선 AB와 직선 OC의 교점을 P라고 할 때 AB의 교점, AB. 이게 AB야? 이게 AB. 그 다음에 OC. 이 교점을 문제에서 P라고 할 때 OP 벡터를 OA랑 OB로 표현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왜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OC 벡터의 실수배죠. 그러니까 이 벡터 OP를 구하면 이 벡터 OC 벡터의 실수배이기 때문에 이 값은 5분의 8K 벡터 OA 더하기 10분의 1K 벡터 OB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요. 이 벡터 OP는 OA 벡터와 O 벡터에서 A, B를 종점을 연결한 내분점상이 있기 때문에 위치 벡터, 내분점의 위치 벡터 정의에 의해서 벡터 OA, 벡터 OB 앞에 개수의 합이 1이 돼야 돼. 그래서 이 OA 벡터와 OB 벡터의 개수의 합이 1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식으로 표현하면은 5분의 8K 더하기 10분의 K가 1이 되는 겁니다. 이 값은 10분의 16에다가 17K가 1이므로 K는 17분의 10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다가 17분의 10을 집어넣고 이 값은 17분의 16 벡터 OA 17분의 10이니까 17분의 1 벡터 OB. 여기 답이 되는 거죠. 네, 끝. 자, 세 번째. 점 Q가 직선 AB 위의 점이고 QC가 OB 벡터에 평행할 때 OQ를 OA랑 OB로 표현하십시오. 직선 AB, 그러니까 직선 AB가 이렇게 있으면은 직선 AB 위에 어떤 Q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QC 벡터가 OB에 평행, OB죠, OB. 이 OB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는데 QC 벡터가 OB 벡터에 평행하대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OQ 벡터를 구하십시오. 근데 구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왜냐면 이 OQ 벡터는 OA 벡터와 OB 벡터를 이용했을 때 내분점, 외분점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내분점이고 외분점이건 그 앞에 개수의 합이 1이 돼야 돼, 일단 무조건. 그럼 무조건 뭐라고 썼어요? 벡터 OQ는 무조건 T 벡터 OA 더하기 1-T의 벡터 OB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외분점이건 내분점이 쓸 수 있으니까. 개수의 합이 1이니까. 그 다음에 QC 벡터는 이거 하는 거죠. OC 벡터에서 OQ 벡터를 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OC 벡터를 방금 구했잖아. 어딨니 OC 벡터. 이게 OC 벡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빼주는 겁니다. 그럼 빼주면은 5분의 8-T의 벡터 OA 그 다음에 10분의 1에서 빼는 거야. 10분의 1을 빼면은
마이너스 10분의 9 더하기 t의 벡터 5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랑 똑같다고요? 벡터 5b랑 평행하다고. 그러면 벡터 5a 성분이 사라져야 되는 거지요. 따라서 t가 얼마입니까? 네, 무조건 5분의 8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그때 5kg니까 5분의 8 되면 5분의 8 벡터 5a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3 벡터 5b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성분은 이 정도로 연산을 하고요. 내적으로 넘어갈 거야, 내적. 우선은 오늘은 내적의 활용보다는 역시 내적이라고 하는 게 처음 공부한 학생들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적을 좀 익숙하게 하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현학적으로 막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내적을 왜 정의를 하고 내적을 으다가 쓰고 내적이 또 왜 중요한지. 사실 기하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 딱 하나만 골라봐라고 하면은 쌤은 단연코 벡터의 내적을 고릅니다. 이 책 한 권, 이 실력정서 책 한 권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하나 골라라고 하면 쌤이 내적을 고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적을 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 뒤에서 배우는 3차원 상에서의 공간도형, 공간좌표 여러 가지 연산들이라든지 또 앞에 배웠던 2차 곡선, 폼선, 타원, 쌍곡선의 많은 논리들도 내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적은 내적 자체로도 중요하고요. 기하 문제를 푸는 원리에 내적이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자, 우선 내적을 하겠습니다. 내적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안쪽으로 곱합니다. 뭐 이런 느낌이야. 내적, 내적. 이거하고 나중에 이제 외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외적. 영어로는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부르는데 이건 도트 프로덕트라고 불러요. 쓰는 방법은요. 벡터 A 닷 벡터 B 닷 프로덕트.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은 도트 프로덕트라고 그랬었어요. 닷 프로덕트. 외적은 벡터 A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부릅니다. 보통 수학적으로 우리가 곱하기도 곱하기고 점도 곱하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얘는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뭐 살짝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뭐인지 정도만. 근데 어쨌든 이 둘 다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두 벡터를 곱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유용하냐면은 뭐 물리 시간 같은데 이거 전자기학 공부하게 되면 막 페르밍의 왼손 법칙, 뭐 전기장, 자기장, 뭐 전류가 흘렀을 때 힘을 얼마만큼 받고 이런 게 외적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뭐 전동기가 돌아갈 때 전자기 유도 현상 이런 거 할 때도 다 외적으로 풉니다, 전부 다. 그리고 내적 같은 경우는 물리 시간에 뭐 힘, 일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필요하고 하여튼 내적도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에는 물리학에서 굉장히 벡터가 중요하잖아. 여러분 수학보다 물리에서 벡터를 먼저 배웁니다. 쌤이 기억하기로 벡터는 고등과정에서 뭐 2학년 후반이나 3학년 때 배우고 물리 1 같은 경우나 뭐 고등학교 물리 과정에서 이미 벡터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데 지금 여기 내적이나 외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 벡터의 곱이야, 곱. 다만 벡터는 그러니까 첫 번째 벡터는 크기가 3이야. 두 번째 벡터는 크기가 2야. 한 우리가 3 곱하기 2는 6입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벡터는 뭐가 있습니까?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두 벡터가 방향이 어떤 방향에 따라서 똑같이 크기가 3이었고 똑같이 크기가 2라고 하더라도 마치 우리가 시계바늘에서 시침과 분침을 떠올려 보세요. 시침과 분침이 시침이 크기가 2고 분침이 크기가 3이라고 치면은 시침과 분침은 영원히 크기가 2하고 3으로 똑같지만 시간이 흐를 때마다 이 두 시침과 분침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로부터 두 개의 위치 관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벡터의 내적은 뭐냐? 방향을 고려한 벡터의 곱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에 팩터가 들어가 있는, 방향이 고려된 곱이. 단순히 그러니까 3 곱하기 2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자들 고민했겠지. 어떻게 방향을 고려할 것인가? 라고 하면은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활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게 내적이고 그게 외적입니다. 그 중에서 내적은 뭐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두 벡터의 크기를 곱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벡터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잠깐만, 이걸 물리 시간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땅이 있으면 어떤 물체가 있어.
이 물체를 갖다가 쌤이 이렇게 F라는 힘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당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런 거야. 내가 1을 구하고 싶으면 1의 수학적 정의가 뭡니까?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까?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확하게는 1의 정의가 내가 어떤 물체에 힘을 줬을 때 힘을 준 방향으로 그 물체가 S만큼 이동했을 때 둘의 곱이 바로 1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줬는데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일을 안 한 거예요. 거꾸로 내가 힘을 이쪽 방향으로 줬는데 그 물체는 다른 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그 내가 준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 거리만큼이 답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뭔가 이런 상황인 거죠. 물체의 이동은 이쪽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이만큼 이동했습니다. 근데 물체의 힘은 이쪽 방향으로 주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둘이 세타만큼 차이가 나죠. 그랬을 때 나는 다음과 같이 힘을 분해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힘을 이쪽 방향으로 줬지만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으로는 요만큼의 힘을 준 셈을 칠 수가 있고요.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과 수직한 방향은 그러니까 위쪽으로 당기는 방향은 물체의 오른쪽 왼쪽 이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 수직항력 뭐 이런 수직항력 아닌가요? 수직항력 아니네. 수직항력이 누르는 힘에 대한 항력이고 어쨌든 물체의 이동과는 상관없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빨간색 두 벡터를 더하게 되면 이 벡터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실제로 이제 뭐 네트 포스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알짜 힘, 한글로 알짜 힘 맞나요? 알짜 힘. 진짜 물체가 이동하는데 영향을 주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힘이고요. 요 힘의 크기는 원래 힘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체가 요만큼 이동했어요. S만큼 이동하면은 실제로 내가 일을 한 양은 힘 곱하기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그 다음에 이동거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축약해서 쓴 개념이 바로 벡터 F와 벡터 S, 변이와 힘의 내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적을 어디서 사용하냐면은 실제로 두 벡터가 방향이 다르지만 내가 원하는 실제 이동한 방향, 실제로 한 벡터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낼 때 내적이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사용이 되고요. 요걸 이제 실제로 수학은 이런 이제 과학적인 상황과 완전히 무관하게 수학 자체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따르는 거야. 내적은 정의가 뭘까? 방금 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어떤 물체에 힘을 주는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는지를 알 때가 되게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 내적을 사용하는데 그 내적의 정의 벡터 A 내적 벡터 B를 구하게 되면은 첫 번째 벡터의 크기, 두 번째 벡터의 크기,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코사인 세타로 정의를 합니다. 이건 아까와 똑같아요. F 벡터, S 벡터 하면은 힘의 크기, 코사인 세타랑 그 다음에 변이, 움직임 거리 해가지고 S 해서 곱하는 거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가 실제로 힘을 준 방향으로 실제로 이동한 방향으로 힘을 얼마큼 줬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벡터의 크기가 3이야. 또 하나의 벡터의 크기가 2입니다. 어떤 벡터의 크기가 3이야. 또 하나의 벡터의 크기가 2입니다. 어떤 벡터의 크기가 3이야. 또 하나의 벡터의 크기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2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두 벡터 크기가 3이고 2인 건 똑같아. 크기가 똑같지만 단순히 이걸 곱하면 6이지만 이 세 가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죠. 완전히 다른 상황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3이라는 벡터의 크기로 이만큼 거리를 물체를 잡아당겼으면 이동을 시키면 이때 하는 일과 이때 하는 일과 이때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자, 그랬을 때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이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개념이고요. 이때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벡터가 기하학적으로 각은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음수인 각은 기하적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요럴 때가 세타가 0일 때예요. 이럴 때가 세타가 뭐 2분의 파이일 때고요. 직각.
이때가 세타가 얘가 1대고요. 뭐 당연히 둔각 될 수가 있죠. 이게 벡터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때 이 세타는 둔각이 됩니다. 근데 각이 아무리 커져도요. 이렇게 반대가 되면 180도이지만 이거보다 각이 더 커져 버리면 결국에는 그 중에서 작은 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세타는 언제나 0부터 파이라고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부터 파이까지라고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이가 될 때가 이때고요. 0이 될 때 이렇게. 이때 0일 때는 방향이 똑같을 때. 파이일 때는 반대일 때. 그리고 이제 구하는 과정은 이 벡터의 크기, 이 벡터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크기, 코사인 세타. 자, 되겠습니까? 이거는 수학적 정의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히려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정의의 정확한 정의. 정의와 정리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아니 선생님 아까 물리시간 이야기는 왜 했습니까? 아니야. 정의를 막 해도 되는데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 유용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러한 상황에서 내적을 사용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정의를 수많은 방법 중에서 크기, 코사인 세타라는 걸 정의를 한 겁니다. 왜 사인으로 정의를 안 했습니까? 왜 탄젠트로 정의를 안 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사인하고 탄젠트로 정의를 하면 또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벡터를 이용해서 구하면 각이 0부터 파이 사이인데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코사인 함수는 항상 1대1 대응입니다. 근데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사인 함수는요. 사인 함수가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이런 함수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6분의 파이하고 6분의 5파이가 똑같은 것처럼 사인 값은 각이 달라도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이 서로 대응이 되게 하려면은 코사인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고 또 아까처럼 기하학적 의미에서도 코사인이 더 유용하고요.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정의. 정리는 뭐냐? 정의로부터 파생된 증명 가능한 명제들, 증명 가능한 참인 명제를 정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뭐 theorem이라고 부르는 거. 정리. 그러니까 정리는 무슨 의미 있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이 다음 단원에 공간도에 공부하다 보면은 뭐 삼수선의 정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공식 좀 이렇게 정의를 이용해서 내가 복잡한 상황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어떤 압축된 공식, 이론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내적은 이렇게 정의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적이 뭐냐? 두 벡터의 곱인데 방향을 고려한 두 벡터의 곱이에요. 세타를 0도부터 180도 해서 말하면 0부터 파이 사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벡터의 크기와 코사인 값의 곱을 내적이라고 부르고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definition. 정의합니다. 정의. 그리고 벡터의 크기가 0이거나 또는 코사인 값이 0이면은 내적은 0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때 코사인 값이 0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타가 얼마라는 뜻입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니까 두 벡터는 수직하면 두 벡터가 이렇게 수직하면 언제나 두 벡터 내적한 값은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직하면 2분의 파이냐 코사인 값이 0이기 때문에 내적하게 되면 0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내적을요. 성분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성분으로도.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성분으로도 보일 수가 있는데 뭐 방법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하나 해볼게요. 두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은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의 수학 정의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에요. 근데 이걸 바로 구하지는 못하고 이 각에서 요 각을 빼는 걸로 한번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베타라고 놓고요. 요 각을 셈이 알파라고 놓으면은 한마디 값은 요 자리에다가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사사이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런데 이거를 베타라고 놓으면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가 있냐면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우리가 어떤 요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X축의 양의 방향과 반식의 방향 이런 거 베타가 되면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크기 갖다 벡터 B라고 하면은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베타,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사인 베타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바로 B1이고요. 이것의 크기 곱하기 사인 베타가 바로 B2가 되는 겁니다. 이해겠습니까? 얘가 B1이고 얘가 B2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코사인 베타 자리에는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요. 이것의 크기분의 이것의 x좌표. 다시 말하면 벡터 b의 크기분의 b1. 그 다음에 사인 베타 자리에는 벡터 b의 크기분의 b2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사인 코사인 정의가 뭡니까? r분의 x좌표, r분의 y좌표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알파에 대해서도요. 알파에 대해서도 코사인 알파는 벡터 a 크기분의 a1.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자리에는 벡터 a의 크기분의 a2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 코사인 베타 빼기 알파이는 코사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 사인 알파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집어넣게 되겠네요. 이 자리에다가 벡터 a의 크기분의 a1, 벡터 b의 크기분의 b1 플러스 벡터 a 크기분의 a2, 벡터 b의 크기분의 b2라고 쓸 수가 있고, 그때 a1, b1, a1, b1, a1, b1이 약분이 되어서 전적으로 a1, b1 더하기 a2, b2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 벡터 내적하는 방법은요. 두 벡터의 x 성분끼리의 곱 더하기 두 벡터의 y 성분끼리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내적의 성분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가 있어요. 크기, 코사인 세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성분으로 표현됐을 때는 그 내적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요, 내적의 강력한 점은요, 이런 식으로 각도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문제가 내적이 주어져 있으면 그 두 벡터가 있는 각을 구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는 벡터 A의 크기 구하시고, 벡터 B의 크기 구하시고, 그 다음에 두의 내적을 구할 수만 있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성분 나와 있으면 성분 집어넣어도 되고요. 성분 안 나와 있고 이거 나와 있으면 또 이걸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림이 아니라 수식으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은 내적을 활용하면 구할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내적이 갖고 있는 강력한 점입니다. 자, 그 다음 벡터 내적의 기본 성질. 사실 이제 예전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3대 법칙, 닫힘성, 그 다음에 항등원, 역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벡터 내적이, 내적 같은 거를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좀 엄밀하게 정의를 했었거든요. 필드라는 개념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교육과정에 빠져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교환 법칙 성립해. 왜? 이거 크기, 코사인 세타나 크기, 코사인 세타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합 법칙. 실수배가 있을 때 이걸 먼저 하나, 이걸 먼저 하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을 알아야 되죠. 이게 마치 수식에서 곱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벡터 A 내적, B 더하기 C 벡터는 이렇게 내적 구하고 이렇게 내적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요. 내적의 계산 결과는 언제나 실수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것도 숫자, 이것도 숫자, 이것도 숫자입니다. 이거하고 차이점이요. 벡터 A 더하기 벡터 B는 무조건 답이 또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덧셈, 뺄셈, 실수배는 연산이 끝나고 나면은 여전히 벡터입니다. 반면에 내적은 연산이 끝나고 나면은 항상 스칼라가 됩니다. 그럼 뭐를 조심하느냐? 이런 거 안 돼요. 벡터 A 내적, 벡터 B 내적, 벡터 C. 3단 내적 이런 거 해버리면은 요거 두 개 연산하면 이거는 이미 이 자체가 실수기 때문에 숫자와 벡터는 내적할 수가 없습니다. 내적은 오직 벡터와 벡터만 내적하는 거예요. 숫자와 벡터는 실수배라는 거지 내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없는 편이, 이런 거 없는 편이 없는 편. 그리고 나머지 연산들은 곱셈 연산하듯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 내용들 문제풀이 요 5-3번부터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요 5-3번 풀면서 또 이론 정리 몇 개를 더 해주겠습니다. 워낙 양도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많은 걸 바라기보다는요. 일단 오늘 공부 수업 시간에는 성분에 대한 이해를 했느냐, 좌표를 표현할 수 있느냐, 성분 연산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내적의 정의가 뭔지를 이해를 하고 그 내적에 관한 기본적인 공식을 알고 있냐.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 내적을 활용해가지고 변형하는 수많은 형태들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